전 세계가 주목한 놀라운 발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수석 조사관이 충격적인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모든 인프라 중에서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었다.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기술력,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인간미까지. 해외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극찬한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도로 전문가가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한 충격적인 진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콘크리트 길이 아닌 대한민국의 혼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마이클 스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수석 조사관입니다. 20년 넘게 전 세계 도로 시스템을 분석해온 전문가죠. 독일의 아우토반부터 두바이의 최첨단 도로까지 보지 않은 고속도로가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날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교통 인프라 세미나 둘째 날이었어요. 눈을 지그시 감고 발표를 듣던 중 갑자기 귀가 솔깃해지는 발언이 들려왔습니다. 독일 교통공학과 바이어 교수가 세계 각국의 도로 시스템을 비교한 10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죠.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고속도로 시스템은 대한민국이라고. 한국 고속도로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인간과 자연, 기술이 공존하는 종합예술이라는 그의 말에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한국은 고작 몇십 년 전까지 개발도상국이었고 미국은 세계 최고의 도로 시스템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독일 교수는 한국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었죠. 바이어 교수는 계속해서 수치를 나열했습니다. 도로 안전성 지수, 사용자 만족도, 쉼터 간격, 주행 스트레스 지수까지.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상위권이라는 거예요. 발표가 끝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그 수치들이 정말 객관적인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근거로 한국이 더 우수하다고 말하는지 물었죠. 바이어 교수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수치보다 중요한 건 경험이라며 직접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한국 고속도로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구글 어스로 위성사진도 살펴보고 관련 논문도 읽어봤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미국보다 더 나은 도로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 시스템 실사 출장을 신청했죠. 상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왜냐고 물었고, 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와서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자고요. 그때는 제가 얼마나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이미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긴 비행 끝에 도착한 공항은 놀랍도록 깔끔했고 입국 심사는 신속했으며 수화물은 이미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돌고 있었어요. 공항 출구에서 저를 맞이한 여성은 김지연 씨, 한국에서 파견된 통역 코디네이터였습니다. 그녀의 안내로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에 올랐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는 의외로 깨끗했습니다. 미국의 인터스테이트와 비교해 도로 표면의 갈라짐이나 패임이 거의 없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느냐는 그녀의 질문에 아직 공항에서 나온 지 30분밖에 안 됐지만 의외로 정돈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린다는 설명을 들으며 차 안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잡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버스 내부에서도 인터넷이 끊김없이 연결되다니요. 창밖으로는 낯선 간판들과 한글이 가득한 도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올림픽대교를 지날 때 그것이 서울올림픽을 기념해 만들어진 다리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자 차들이 빽빽하게 도로를 메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경적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뉴욕이었다면 벌써 경적 소리의 바다였을 텐데 한국에서는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면 경적을 울리지 않는 일종의 예의라는 설명을 들었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저는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 사이로 도로가 리본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내려오자 지연 씨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식당까지는 지하철로 가는 게 빠를 거라고 제안했어요. 사실 워싱턴에서도 가급적 지하철은 이용하지 않았지만 이왕 한국 교통 시스템을 체험하러 왔으니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지하철역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승강장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열차는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했고 차내 디스플레이는 다음 역을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지하철 내부에서도 인터넷이 끊김없이 연결된다는 점이었어요. 식당에 도착해 한국 관계자들과 만찬을 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론인 고속도로는 보지 못했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실사가 시작된다. 과연 그들이 말한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도로 위의 차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내일 있을 실사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지연 씨와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서울에서 대전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었어요. 한국도로공사의 연구소가 있는 곳이 대전이라고 했습니다. 호텔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에 탑승했습니다. 운전석에는 이미 박 사장님이라고 소개받은 최 박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3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라고 했습니다. 최 박사는 물 한 병과 간식 몇 개가 담긴 작은 가방을 뒷좌석으로 건네며 웃었습니다. 여행길에 필요할 거라고요. 서울 시내를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도로의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아스팔트 표면이 매끄러웠고 차선 표시도 선명했어요. 미국의 도심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인곳이나 임시 보수 자국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서히 고속도로로 진입하자 최 박사님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것은 경부고속도로로 한국의 첫 고속도로이자 가장 중요한 도로라고 했어요. 서울과 부산을 잇는 이 도로는 1970년에 개통되어 한국 경제 발전의 대동맥 역할을 해왔다고 했죠. 도로 위에서 달리는 동안 저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도로 표면이 예상보다 훨씬 매끄러웠어요. 둘째, 곳곳에 설치된 도로 표지판은 한글과 영어로 병기되어 있었고 어둠 속에서도 잘 보이는 특수 도료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약 30km마다 졸음쉼터라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저기가 뭐죠? 라고 묻자 지연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졸음쉼터는 운전자가 피로를 느낄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보통 대형 휴게소만 있고 그것도 수십 마일마다 하나씩 있을 뿐인데 이렇게 작은 쉼터가 자주 있다는 건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달렸을 때 최 박사님이 잠시 휴게소에 들르자고 제안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대형 휴게소라고 했어요. 휴게소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휴게소는 대개 간단한 편의시설과 패스트푸드점 몇 개가 전부인데 이곳은 마치 작은 쇼핑몰 같았어요. 다양한 식당, 카페, 편의점은 물론이고 지역 특산품 판매장, 유아 놀이터, 심지어 작은 전시 공간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은 제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입구에는 전자 모니터가 설치되어 어느 칸이 비어있는지 표시해주고 있었어요.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휴게소 테라스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유롭게 쉬고 있었고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풀고 있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들렀다 가는 곳이 아니라 여행의 일부로 즐기는 공간이었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 대전으로 향하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무언가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조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바이어 교수의 말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고속도로는 분명 무언가 달랐어요. 대전에 도착한 후 저는 연구원에서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일정으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부 구간을 직접 살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운전기사가 아닌 실제 도로를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이는 30년 경력의 고속버스 기사였습니다. 그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노선을 20년 넘게 운행해왔다고 했어요. 박 씨의 이야기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처음 운전을 시작했을 때는 도로가 지금처럼 좋지 않았어요. 비가 오면 물이 고여 미끄럽고 휴게소는 몇 개 없어서 운전이 고됐죠. 하지만 지금은 마치 달라진 나라 같아요. 박 씨에 따르면 한국 고속도로의 변화는 단순히 도로 확장이나 포장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운전자를 배려하는 시스템 전체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안전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요즘엔 터널 안에 음악이 흘러나와요. 졸음 방지용이죠. 그리고 사고 다발 구간에는 특수 도로 표면 처리를 해서 타이어 소리로 운전자를 깨워요. 이런 세심함이 생명을 구합니다.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40대 중반의 여성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그녀는 컨테이너 화물차를 운전하며 전국을 누비고 있었어요. 외국 도로도 많이 다녀봤지만 한국 고속도로만큼 여성 운전자를 배려하는 곳은 없어요. 휴게소 화장실은 물론이고 여성 전용 수면실까지 있거든요. 야간 운행할 때
정말 고맙죠. 특히 이 씨가 강조한 것은 최근 늘어난 스마트 휴게소 시스템이었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하기 전에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도착했을 때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장거리 운전자에게는 소중한 시간을 절약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터뷰는 70대 노부부와 함께 했습니다. 노부부는 매년 봄이면 전국 고속도로를 따라 여행을 다닌다고 했어요. 젊었을 때는 고속도로가 무서웠어요. 빠른 차들 사이에서 운전하는 게 겁났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노인 운전자를 위한 전용 휴식 공간도 있고, 글씨 크기가 큰 표지판, 곡선 구간의 감속 유도 시스템, 나이 들어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 박사님은 특히 한국 고속도로의 문화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휴게소마다 지역 특산물과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이 있어 단순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여행을 즐기는 경험이 된다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자동차 동호회 활동을 하며 주말마다 전국의 도로를 누비는 청년이었어요. 요즘엔 신기한 게 많아요. 터널 안에 설치된 태양광 조명 시스템, 소음 저감 아스팔트, 심지어 일부 구간은 도로에서 전기차가 무선 충전되는 기술까지 시험 중이에요. 한국 고속도로는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고속도로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공간이었습니다. 미국의 도로와 비교하면 분명 무언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기록을 정리하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도로, 정말일지도 모르겠다. 다음 날, 저는 중앙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이곳에서 한국 고속도로의 기술적 측면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었어요. 연구원의 김 박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도로 안전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는 전문가였죠. 김 박사의 안내로 먼저 들른 곳은 도로 안전 체험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체험할 수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마트 도로 시스템 모형이었습니다. 도로에 내장된 센서가 기상 조건, 교통량, 차량 속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가변형 제한 속도를 적용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비가 오면 자동으로 제한 속도를 낮추고 안개가 끼면 도로 표면에 LED 조명이 활성화되는 기술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빠른 도로가 아닙니다. 안전한 도로죠. 김 박사의 이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도로 설계를 해왔는데 여기서는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제 기술과 시스템으로 구현하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환경 친화적 도로 연구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도로 주변 생태계 보존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소음 저감 아스팔트부터 동물 이동 통로, 빗물 재활용 시스템까지 다양했습니다. 도로는 자연을 해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미국 고속도로 건설 시 흔히 발생하는 환경 문제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연을 관통하는 직선 도로를 만들기 위해 산을 깎고 계곡을 메우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가능한 한 자연의 지형을 살리는 방향으로 도로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연구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김 박사에게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었나요?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잖아요.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강점이에요.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인의 빨리빨리 기질은 단순히 서두른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해결하고 개선점을 찾으면 신속하게 적용하는 문화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도로 시스템의 빠른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오후에는 도로 관제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벽면 가득 설치된 이곳에서는 전국의 고속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CCTV, 기상정보, 교통량 데이터가 통합 관리되며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예측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도로의 노후화를 예측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보수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한국 고속도로의 포장 상태가 일관되게 양호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연구원을 둘러본 뒤 저는 호텔로 돌아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의 집합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사람 중심, 안전 최우선,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깊은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미국 본사에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인간과 자연,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나답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수정 없이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대전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연 씨의 제안으로 KTX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까지 이동한 후 서울 외곽 고속도로를 탐사하기로 했어요. KTX는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3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도 인터넷이 끊김없이 연결되었고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열차에서 내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한국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어요. 내비게이션의 정확한 안내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는 대도시를 둘러싼 순환도로였습니다. 이 도로의 특별한 점은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었어요. 차가 멈추지 않고도 자동으로 통행료가 지불되는 하이패스와 교통량에 따라 요금이 변동되는 가변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시스템은 도심 교통 체증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요금을 올려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죠. 도로를 달리며 저는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시설물을 관찰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내장된 방음벽,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특수 도로 표면, 비가 올 때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배수 시스템 등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울 근교의 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이곳에서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간 조명 정원이라 불리는 공간이었습니다. 휴게소 뒤편에 조성된 작은 정원에는 LED 조명으로 장식된 나무와 꽃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한 가족이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고 몇몇 운전자들은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모두 장시간 운전의 피로를 풀고 있었죠. 이 광경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단순히 빨리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휴게소 관리자와 짧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런 공간은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전한 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특히 야간 운전자들에게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연 씨에게 솔직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에요. 도로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필요와 감정을 고려해야 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미국의 도로는 주로 효율성과 속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완전히 다른 도로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빛나는 도시 불빛 사이로 선명하게 이어진 도로가 보였어요. 이제 그 도로는 제 눈에 단순한 콘크리트 길이 아니라 한국인의 철학과 가치가 담긴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담아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단순한 기술적 분석을 넘어 그 시스템이 주는 감정적 경험까지 표현해야 했으니까요. 일주일간의 작업 끝에 완성된 보고서는 제 경력 중 가장 두꺼운 것이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 시스템 인간 중심 설계의 미래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자신 있게 상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상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대충 훑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이클, 이게 뭐지? 너 한국에서 돈이라도 받았어?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제 보고서에 대한 의심이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상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감성적인 보고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요.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본 것,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수치와 그래프만으로는 한국 고속도로의 진정한 가치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소셜미디어를 둘러보던 중 흥미로운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찍은 영상이 바이럴 중이었어요. 그것은 야간 조명 정원과 현지 문화 공연을 담은 짧은 클립이었습니다. 댓글란에는 놀라움과 감탄의 반응이 가득했어요. 이게 정말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
왜 우리 도로는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거지? 같은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영감을 받은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 담지 못한 경험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싶었어요. 특히 사람들의 표정, 휴게소에서의 활동, 도로를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중심으로 편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편집한 영상을 부서 회의에서 상영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동료들의 표정이 점차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 고속도로 위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 부분에서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한동안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상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인상적이라는 점, 이것이 단순한 도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라는 점을 인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회의 후 여러 동료들이 다가와 한국 고속도로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았고 상사는 제 보고서를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보고서가 교통부 장관 회의에서 소개될 예정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미국 주요 교통 뉴스 채널에서 한국 고속도로 시스템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다며 인터뷰를 요청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던 제 보고서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도로 위의 감동이 서서히 미국 사회에도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연 씨, 최 박사님, 그리고 만났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들 덕분에 저는 단순한 도로가 아닌 한 나라의 정신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날, 저는 촬영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첫 질문으로 물었습니다. 왜 한국 고속도로 시스템이 특별한지 한 문장으로 설명해달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적 공간입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눴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의심, 점차 변해간 인식, 그리고 마침내 깨달은 진실까지요. 특히 강조한 것은 사람 중심 설계였습니다. 도로가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사람이 도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죠. 프로그램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미국 도로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국식 도로 설계를 배워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어요. 몇몇 주에서는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의 자문을 받아 도로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뉴스도 들려왔습니다. 방송 이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교통부 대표단과 함께였어요. 우리의 목적은 한국 도로 시스템을 더 깊이 연구하고 양국 간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지연 씨를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번 방문에서 저는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 시스템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전기차 무선 충전 도로, AI 기반 교통관리 시스템, 자율주행차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까지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서울 외곽의 한 전망대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도로는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한 사회의 가치와 철학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을요. 한국의 고속도로는 함께 가는 길이라는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국의 도로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테지만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길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는 것을요. 더 나은 도로는 더 나은 삶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가 증명한 것처럼 말이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 한국의 길 위에서 배운 교훈을 전 세계에 전하겠다고요.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에는 단순한 기술 너머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변해야 할 때입니다. 효율과 속도만을 추구하던 우리의 도로 철학에서 벗어나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인간 중심의 도로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한국의 정신을 배워 우리의 도로에 입히는 것, 그것이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